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사고 수습 장면을 몰래 구경하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유전자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남성이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DNA 분석을 요구해왔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해서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유학생을 궁녀라 지칭하며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진짜 많아가지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혈액암 투병 중인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이었는데요. 자, 예전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예, 이게 지난해 9월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게 항암 치료 때문에 빠진 이 머리카락 때문에 가발을 쓴 모습인데요. 자, 이게 어제 모습입니다. 자, 일단 머리 색깔은 많이 하얗고 그렇지만은 일단 확연히 좋아진 모습이시죠. 머리도 제법 자랐고 건강도 거의 회복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쾌차하셔서 극장에서 만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양재열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참 유익한 사건 반장 고맙게 잘 보고 있어요 하신 박형혜님,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오빠한테 시집와라는 한마디에 결혼 승낙하고 같이 산 지 내일로 10년째가 됩니다. 김유진 왕자님,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자 하신 뉴저지의 변정원님, 아파트 엘베에 한 택배기사랑 같이 탔는데 갑자기 애 엄마가 왜 이렇게 섹시해? 하더니 혼자 실실 웃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하신 배세롬님, 이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셔서 엘베 안에 전단지라도 꼭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준생입니다. 무인 택배함이 사라졌어요. 택배가 아니라 택배함이 사라졌어요 하신 경북 칠곡의 이유정님, 표예림 씨처럼 저도 12년간 학폭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네요 하신 루비 반지님, 또 저도 학폭 피해자입니다. 당시 목졸림과 구타로 목 살점이 뜯어져 나간 게 그대로 저렇게 흉터로 남았네요. 아이고. 이 흔적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신 신아무개님. 자, 과거의 그 일들 여러분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스만 뉴스 6반. 양 변호사님 지금 조금 삑사리가 나신 것 같아요. 아, 저였어요? 예.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영화 범죄도시의 현실판. 자, 노래방에 들이닥친 손님의 정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노래방 카운터 앞입니다. 저 남성들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한 남성이 계산대에 있는 컵을 확 던지면서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업주가 지금 나오죠? 그러더니 업주를 퍽 지금 쳤어요. 자, 주변에 일행들이 말리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 일당들 노래방 업주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네, 자신들을 통해서 이 도우미 같은 노래방 종사자를 알선하도록 한 겁니다. 서울 가리봉동 일대 노래방을 상대로 해서요, 이 접대부를 알선하고 이 노래방 업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온 이 중국 동포 9명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리봉동 보도협회라는 걸 구성을 했는데 이 수괴인 총책, 자금관리책까지 역할을 분담해서 활동을 했고, 가리봉동 상권을 장악해보자 라면서 모여서 이 성매매 알선 조직을 결성한 거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요. 40개 정도의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들을 통해서만 이 도우미 같은 종사자를 알선하도록 협박하고 폭행을 했고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명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40개 정도 업소가 피해를 본 걸로 파악을 했지만 이 보복이 두려워서인지 노래방 업주 19명 그리고 감금 피해 당한 여성 1명만 피해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자, 경찰이 저렇게 검거를 했더니 흉기뿐 아니라 마약까지 나왔다고요. 체포하고 압수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흉기도 있었고 마약류를 쓰는 데 사용하는 주사기도 이 압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유통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기네들끼리 그 마약을 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들 당연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을 하고 거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마약류 위반 이런 걸 해서 4명은 구속해서 송치했고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 일당 차량 수색 과정에서 흉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이 야, 이거 뭐야? 하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금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40미터 함정 저희가 압수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 딱지 뜯을 때 쓰는 용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주차 딱지 떼는 데는 속칭 이 사시미 칼이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도로 위에 위험한 도주국입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차량 도난 신고 받고 교통경찰 순찰 중입니다. 자, 순찰차 보고 저 차 갑자기 도주를 하는데요. 차량 발견합니다.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시속 180을 밟질 않나, 중앙선은 침범하지 않나, 신호위반까지. 자, 저렇게 골목에서까지. 자, 경찰이 112 상황실과 연결을 해서 도주 경로 신호등을 빨간불로 확 바꿔버립니다. 자, 지가 어쩔 거야 서야죠. 자, 결국 사방에 맞춰서 막혀버린 저 수배차. 용의자 손 들고 내리자 잡았다 요놈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지금 저기가 지금 울산인데요. 순찰차가 이상한 차 하나를 목격을 합니다. 신호 위반하기도 하고 시속 180km로 달리기도 하고 결국은 도주를 하고 경찰차가 신호를 잡고 또 여러 다른 차들하고 막히는 바람에 결국 검거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던 거예요. 50대 남성이 지난 6일 천안의 어떤 업소에서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이 차키가 있는 걸 다른 사람 차키를 몰래 훔친 다음에 이 차를 훔쳐서 왔던 거고요. 8일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울산에서 검거가 됐고요.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차도 문제지만 지명수배가 있었고 사기 지명수배가 있었고 지금은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자전거 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저 일당을 주목해 주세요. 자, 한 명이 자전거를 세우더니 다른 한 명 흰색 차로 가서 운전석을 오픈하는데 닫혀 있는지 뒤로 가는데요. 역시 다른 차로 가서 문을 딸깍딸깍 열어보고 지금 문이 열리니까 이제부터 차량 털이를 시작합니다. 한 명이 저렇게 망을 보고 털이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일당 중 한 명은 타고 온 자전거를 두고 다른 자전거까지 물색을 하는데 자 보세요. 저 때가 오후 5시, 요즘 같으면 완전 낮입니다. 주민들도 지나다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대놓고 저렇게 털이를 합니다. 네, 지난 11일 오후 5시 반쯤이었고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차량 털이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로 2명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더니 이 백미러가 안 접혀 있는 차들만 골라서 털이를 시도합니다. 당일에 하필이면 이 제보자가 건강검진 CT 촬영이 있어서 그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들도 다 털렸고요. 이들이 제보자 차량에서 이런 목걸이, 귀걸이를 포함해서 전자기기, 현금까지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불과 10초 사이에 이들이 떠났는데 이 차주가 차량으로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털이범들은 바로 옆에 자전거 보관대 쪽에 있었는데 차주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들이 절도범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하. 이들은 타고 온 자전거 한 대는 다른 데다 두고요. 단지 내에 있는 이 자전거들을 둘러보면서 다른 자전거를 물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아파트 CCTV를 이 제보자가 돌려봤는데 맞은편 아파트 입구에 있는 차량까지도 털이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이를 포함해서 조사 중입니다. 자, 하차하실 때 사이드미러 꼭 접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술 마시다가 돌변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주점 내부 한 남성이 여기 밤 좀 깎게 칼 좀 줘! 합니다. 주인이 제가 직접 깎아드릴게요. 하자. 자, 칼을 건네받고 그러더니
다른 건너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자리로 지금 가더니 한 손님한테 저 흉기를 자, 순식간에 저 주점 내부는 아비규환. 아이고, 경찰이 출동해서 저 남성을 겨우 낚아채서 체포를 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이게 뭔가요 지금?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방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한 남성이 밤입니다. 밥 먹는 밤을 좀 자르겠다. 좀 그 주방에 쓰는 흉기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흉기를 이제 빌려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급발진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그 흉기를 빼앗고 흉기를 빼앗자마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60대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60대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을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경찰 112에 경찰에게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그 흉기를 대고 스스로 자해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우리 경찰 4명이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 체포했습니다. 체포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와 남성 관계를 물어보니 일명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예, 사실 많이 힘들었다입니다. 자,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혹시 아시나요? 그 멤버 문빈 씨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향년 25입니다. 네, 아스트로 멤버 문빈 씨가 2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에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이 매니저가 숨져 있는 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소속사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오랜 시간 함께해온 멤버들과 소속 아티스트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멤버들도 곧바로 빈소를 찾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멤버도 긴급 휴가를 받아서 빈소를 방문했고요. 이 차은우 씨도 비보를 접한 뒤에 미국 일정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문빈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또 부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문빈 씨가 그 차은우 씨하고 가장 그 팀을 대표하는 멤버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 라이브에서 막 되게 뭐 힘든 상황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최근에 방콕 콘서트가 있었는데 콘서트 마치고 요즘은 저런 그룹들이 인터넷으로 팬들을 향해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 방송을 하는데 오늘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콘서트에도 티가 나서 팬들에게 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고 또 놓쳤던 것들 하나씩 다 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팬들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뭔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면을 기원하면서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예, 병원서 링거 맞다 심정지입니다. 정말 조금 전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죠. 원로 코미디언 서세원 씨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만 더 전해주시죠. 네, 방송인 서세원 씨가 67살 나이로 숨졌습니다. 이 서세원 씨는 이날 오전에 캄보디아 한인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최초 보도에 따르면 서 씨가 한인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교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부검 등을 통해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인데 이 단순 변사 처리가 될지 병원 관련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이 현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에 당뇨병이 있었는데 가족이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취재 때문에 한 2년 전인가에 직접 뭐 통화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왕년에는 정말 대세 코미디언이었죠. 방송인이었는데 그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쇼쇼쇼. 자, 재혼 후에 그리고 이 말년에 그런데 딱히 그렇게 좋은 일로 그렇죠. 구설에 오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뭐 코미디언, MC, 방송인으로서는 80년대,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스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그 서정희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한 후에 또 폭력 같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도 하고 그 이후에 이 집행유예 선고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23살 연하의 여성하고 결혼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캄보디아로 이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마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미디어 사업도 했고 또 본인이 지금 목회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대중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캄보디아에서 삶을 영위했는데 좀 갑작스럽게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좀 들린 겁니다. 예, 아무튼 뭐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올 겁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요.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마지막 사연. 예, 남편과 함께하는 운전 연습입니다. 아유, 그냥 제목만 들어도 딱 느낌이 와요. 네, 맞습니다. 운전 연습하다가 남편이랑 싸웠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는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이 능숙하지 않아서 남편한테 연수를 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도로 주행까지는 마치고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친절하더니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심지어 순서대로 차근차근 좀 알려주질 않고 핸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후진하고 이런 식으로 지시만 했다는 겁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정신도 너무 없었다고 하는데요. 겨우 주차하고 내리면서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질 않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남편이 네가 말뜻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운전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든가 라면서 화를 내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아내는 자신이 부탁한 건 맞지만 계속 짜증을 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순간 무릎을 탁 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인접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기 전에 자, 여기 계신 우리 세 분의 기혼 남성분, 나도 저것 때문에 싸운 적 있다 없다 손? 야, 알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게 교육이 되겠니? 너 사고 나지 말라고 스파르타로 하는 거 아니야. 고맙다고 못하면 야야야 앞에 봐. 앞에 브레이크. 동그라미. 예. 아우. 동그라미 두 분 좋습니다. 다음은 아내입니다. 야, 양지열 네가 사람이니? 네 마누라 지금 덜덜덜덜 떠는 거 안 보여? 안 되겠다. 그냥 우리 한날 1시에 같이 가자. 벤츠맨 붕 X. 예.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운전 이렇게 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하기 때문에 진짜요? 다툴 일은 사실 없었던 진짜? 것 같은데 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은 다툴 수는 있고 뭐 이렇게 화낼 수는 있는데 너무 남편이 좀 고압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또 아내 입장에서는 더 운전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아내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사실 잘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왼쪽 좌쪽 그럼 다 운전하기 힘듭니다. 좀 좋게 가르쳐 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내 편 한번 들고 싶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또 사모님이 더 운전을 잘하시는 훨씬 잘하고요. 주차도 훨씬 잘하고 제가 혼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겁을 먹냐. 진짜. 저는 이제 운전을 해서 좀 정속 주행하는 편이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같은 입장이신 우리 양 변호사님. 제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쪽이 동그라미고 자, 여기가 예. X예요. 자, 이 기자도 혹시 뭐 있어요? 아니 입장? 너무 좀 원리부터 가르쳐줘야죠. 제가 알기론 주차도 공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가르쳐주지 않고 돌려 이 말만 하면은 저라도 잘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학원에서 배웠어야지 운전면허 딸 때. 그 배웠는데 잘 안 되니까 좀 실습을 하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이 기자는 면허 있나요 지금? 저 있는데 장롱입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이 과정을 한번 거치겠군요. 네, 아마 그럴 거로 그렇군요.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승희 의원님. 저는 반대였어요. 진짜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먼저 운전면허증 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운전면허증 따는데 제가 이제 너무 겁이 많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막 잠깐만요. 사모님이 승희 의원님보다 4살 연상이시다 보니까 면허를 먼저 따셨군요. 훨씬 먼저 땄죠.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이제 덜덜덜 떨면서 그 당시에는 스틱이었잖아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클러치 밟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걸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맨날 캑 이러니까 제발 좀 해라. 천천히 좀 마음 먹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제가 처남한테 처남 좀 가르쳐줘. 처남이 그때서야 좀 잘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같이 사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낫고 이제는 화낼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주차도 되고 앞으로 운전사 없이 자동차가 운전되는 시대가 있으니까요. 화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멀어.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 사연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남편, 아내 사이에서 운전 연수 같이 안 하는 게 국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두 분 다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혼합니다. 잘못하면.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죠. 돈 조금 아끼려다가 가정 파탄 나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실제 이런 걸로 막 싸운 커플 많이 보셨죠? 아니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진짜? 이것 때문에 상담까지 받은 적은 없는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많이 잘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화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못 따라가니까.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전해주시죠. 네, 일단 EWB님 멀쩡하던 부부도 이혼시키는 게 운전 연습이다 하셨고요. 니캉네캉님 연습하다 싸워서 지금은 아예 운전 안 해요. 이혼할 뻔했어요. 차 긁었다고 엄청 화냈음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승우님 아내한테 운전 배우다가 결혼했습니다. 운전 교육이 이렇게 위험합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아, 후회하신구나. 알겠습니다. 자, 경남 김해에 사시는 고상식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겠네요. 이 혈액암 투병 중인 아드님 간병 때문에 말이죠. 하루하루 생과 사의 길목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들과 함께 즐겨보는 사반을 통해서 아드님 응원하고 싶다 하셨는데요. 진섭아, 아빠는 말이야, 널 살릴 수 있다면 아빠 목숨도 내놓을 거야. 널 기필코 살려낼게.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말이죠. 척추를 지그재그로 틀어서 꾹꾹 눌러주는 움직임. 누가의 시그니처 모션, N모션 프로. 척추를 위한 의료기기 누가 베스트 N모션 프로.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사고 수습 장면을 몰래 구경하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 기자, 이거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그 사건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는 막 취업한 20대 여성의 사건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9살 학생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울산에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통행 차량이 아직 많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 도심의 왕복 8차선 도로였는데요. 그중에서도 4차로 달리고 있던 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이 여성이 막 건너기 시작하는데 들이받은 겁니다. 이 피해자는 취업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갔어요, 그냥. 네, 응급조치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이 사고를 낸 가해자는 아니 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주운전한 건 맞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고 현장 근처 술집에서 그 시간 가까이까지 술을 마셨고 사고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자택에서 체포가 되는데 그때 측정하기 0.131 그러니까 그 2시간이 지난 뒤에도 음주 취소,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을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이 진술 당연히 거짓말이죠.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범인은 현장에 돌아온다. 다시 왔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다시 돌아온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여성을 치고 바로 뺑소니 도망을 간 이후에 사실은 이 3분 정도 있다가 갔다 화면을 좀 빠르게 돌려보면 이 차가 쭉 가다가 결국 치고요. 한 3분 후에 반대편 차선에 이 사고 현장에 포착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갔다가 뱅 돌아서 아마 저기 다시 옆에 반대편 차선으로 정차를 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자, 지금 들어옵니다. 이 차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바로 씁니다. 서서 지켜보는 모습인데 저기서 한 1분 정도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112 신고 때문에 이 경찰들이 왔던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초동 조치하는 모습 지켜본 다음에 1분 정도 보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은 좌회전해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CCTV에 다 포착이 됐습니다. 자, 승현님 보세요. 네네. 사람을 치고 갔어요. 알았겠죠? 근데 궁금한 거야. 어떤 상황이 이후에 계속 벌어질지.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반대편에서 그걸 계속 보는 장면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 보는지 모르지만 혹시 아까 그 영상 보면 그 횡단보도 직전 전까지는 그냥 차가 정상으로 주행하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이제 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제 앞에서 보면 지금 지금 돌아가는 모습인데 치는 모습 보면 분명히 비상등을 켰다는 거는 뭔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동을 했고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사건의 현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게 죄명이 달라져요. 사실 모르고 치였다 이러면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뺑소니 운전, 알고도 도망갔다면 뺑소니 운전으로 그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모르고 치였다라고 해서 뺑소니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게 아닌가. 뭐 경찰은 분명히 이게 치고 알고 도망을 갔다면 제대로 된 좀 엄중한 이제 그 뺑소니 운전 적용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상 그게 지금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쾌차하는 거 반드시 원하고 하지만 피해자의 죄명 가해자의 죄명은 위험운전 치상 혹은 뺑소니 치상으로 꼭 좀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힘든 건 피해자 가족들이겠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내려서 적어도 저희 동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치를 취했다면 동생이 지금까지 이런 것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해자 신상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거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뭐 워낙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철저해서 뭐 아는 게 없습니다. 뭐 도대체 전 뭐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인지. 저도 어제 이 오프닝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20대 남성이라는 정보 외에는 저희도 아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언론사만 그런 게 아니라 피해자도 마찬가지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일단은 지금 알려지지 않는 거고요. 지금 구속을 시켰어요.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앵커 말한 대로 사고가 아니라 사건, 범죄가 맞는 겁니다. 이제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뭐 피해 회복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 알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화나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20대 정말 취업한 지 석 달 된 이 새내기 직장인 피해자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쾌차를 하기를 반드시 희망하고 원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이제 피해자를 잡고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불로우 처리가 되어 있지만 머리를 다쳐서 조금 위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정말 그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피해자 꼭 살려주시고 피해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날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뭐 반응도 조금 전해주시죠. 네, 일단 가족들은 한순간에 일상이 깨져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피해 여성은 사회초년생인데 최근에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던 딸이었다고 하고요. 어린이집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잘하고 잔정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가해 남성 차량이 무보험 상태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해 남성은 지난달 9일에 중고로 차를 샀는데요. 그러면서 한 달만 기한을 설정해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 지난 17일에는 이미 이 보험이 만료가 돼서 무보험 상태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가족들은 보험사로부터는 한 푼의 치료비도 받을 수 없고요. 이 뺑소니 그리고 무보험 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에만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들으신 대로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무보험이었어요. 무보험. 세상에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더구나 음주. 자, 일단 이 사건 정리하기 전에요. 음주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자, 가수 신혜성 씨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예. 자, 신혜성 씨, 저희 사건 반장에서 짧게 소개했던 바가 있는데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강남 노년에서 술을 마시고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탄천까지 갔다가 거기서 잠들어가지고 체포됐는데 당시 음주 측정 불응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됐고요. 다만 이제 신혜성 씨 나와서 기자들한테는 죄송하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예. 자, 신혜성 씨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음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한 얘기인 줄 아세요? 2007년도 음주운전 적발 처음 적발됐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했잖아요, 또. 예? 양 변호사님.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온 적발이 된 건 맞지만 2007년이면 지금부터 벌써 한 10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의무적으로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뭐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 재량권 내에서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번 일로는 정말 자연스럽게도 누구도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또 차를 마음대로 썼던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이거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일단 밝혔더라고요. 이게 좀 정말 그냥 지금 이렇게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던진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정말 의지를 갖고 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합니다.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지난해 5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돌려차기를 날린 3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사건은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당초 남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알려진 바와 다르게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재판부 역시 범행 동기를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증거물에 대한 추가 감정을 결정했는데요. 이날 사라진 7분을 두고 어떤 주장들이 펼쳐졌을지 항소심 재판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이른바 저희가 이제 줄기차게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건 분명히 성범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제기했었는데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1심까지의 상황 좀 정리해보죠. 네, 일단 지난해 5월이었고요. 한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돌려차기로 가격했습니다. 이 여성이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졌고 이 남성은 머리를 몇 차례 발로 더 가격하더니 이 여성을 어깨에 들쳐매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7분 정도 지나서 이 남성만 홀로 건물을 빠져나갔고요. 사흘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전치 8주 외상을 입었고 뇌 손상이 와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기억상실 장애까지 생겨서 지금까지도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었다는데 네. 박 변호사님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최초 시작이 된 살인 미수죄로 지금 시작이 돼서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1심에서 왜 그래 되냐면 공소장의 자체가 폭행 이유만 포인트를 맞췄는데 2심에서는 좀 다른 부분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숨겨진 그 7분, 특히 검거 직전에 부산 여성 강간 폭행 이렇게 본인이 검색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구치소에 누구에서 지인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피해자에 꽂혀서 사고 쳤다라는 걸 봤을 때는 단순한 어떤 살인 폭행보다는 이 성범죄의 의심이 든다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주로 목격자, 최초 목격자 또 경찰관, 출동 경찰관 또 피해자의 언니를 비공개 신문을 했고요. 이 관련해서 최초 목격자가 특히 성범죄 의혹이 있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 가해자가 숨어 있는 동안에 자기 휴대폰으로 서면 강간 살인 미수 이걸 직접 검색을 했다니까요. 본인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자, 당시 법정에는 말이죠. 피해자도 함께 자리를 해서 그 목격자의 그 증언을 듣고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을지 피해자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옷 매무새가 제가 그때 당시 바지가 여자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조금 하이웨스트라고 해서 그게 배꼽보다 조금 위에 있는 하의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발견 당시에 거의 바지가
골반 쪽까지 이제 내려가 있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해봤을 때는 뭔가 이제 탈의가 됐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 관련돼서 되게 자세하게 진술을 해주셔서 재판부 쪽에서도 이거는 살인 양형 기준의 동기를 찾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 자,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분은 지금 그래도 그 처음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연락을 하곤 하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초 목격자가 보기에는 이 바지가 한번 탈의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오피스텔에 사는 분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지, 그러니까 상의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까지 위로 치켜져 올라가 있었고요. 바지 하의도 원래 이 바지가 좀 위로 치켜 입는 그런 바지인데 골반 무렵까지 내려가 있었다. 그리고 단추도 풀려 있었고 지퍼도 조금 내려가 있어서 약간 Y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조금 그런 일이 있다가 옷을 성급하게 좀 추스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결국 재판부의 의지인데요. 자, 성범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속옷 DNA 재감정입니다. 자, 승희님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게 DNA를 감정하는데 지금 이게 1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이 있어요. 2심 법원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실심이라서 사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부산고법 2-1 최환 부장이 하는 사건인데 최환 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살인사건의 범죄 동기를 찾는 것은 형사법원의 정말 정당한 책무다라고 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민사소송과 달리 당연히 직권조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DNA를 검사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그 피해 여성의 밴드 부분을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닦으면서 DNA 검사를 했고 그 DNA 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소심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살인죄의 범죄 동기가 뭐냐? 그 검사의 공소장에 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범죄 동기가 성폭행의 범죄 동기가 있다면 이 범죄 동기는 분명히 양형에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는 동기일 뿐만 아니라 제가 검찰에 하나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되거든요. 분명히 1심에서 수사가 이게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사가 안 됐잖아요. 만약에 DNA 딱 검사해서 혹시나 성폭력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공소장 딱 바꾸시고 공소사실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성폭행, 미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투기를 저는 반드시 희망하고 그래야 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DNA가 어떤 형태로 발견이 되느냐. 일단 처음에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속옷 같은 곳에서는 DNA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바깥의 옷에서 뭐 발견이 되는지 이것도 조금 뭐 의아하기도 하고 과연 가능할까부터가 지금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지금 재판부에서 지정한 것처럼 겉옷에라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기를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범행 동기는 이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 재량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간치상으로 아예 바꾸지 못하고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까지 이 재판부에서 양형을 통해서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최근에 소개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앞서 보신 그 CCTV에서 사라진 7분이 있었습니다. 그 7분 동안에 무언가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 의심인데요. 자, 가해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조금만 좀 보면서 말씀드리죠. 그 축구 선수를 꿈꿨던 경호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소년부 6번 송치, 청소년 폭행, 금품 갈취, 미성년 성매매 등등. 자, 저 등치가 정말 그 피해자의 한 몇 배는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자가 말이죠. 이 구치소 동기한테 뭔 얘기를 또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구치소는 아직 미결수들이 있는 건데 지금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구치소 동기한테 했던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나가서 그때 거 배로 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전과가 18범이고 지난해 3월 달에 출소를 한 사람인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고작 이 사람 가해자 40대고 12년이면 50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날 다시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 평생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심에서는 징역 10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지금은 30대고요. 만약에 12년 받아도 40대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피해자는 건강은 조금 회복이 되셨지만 여전히 일상을 되찾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자, 우울증, 불안장애 그러면서 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시고요. 평소에도 본인 주변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장치를 항상 착용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힘든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대중들에게 사건을 알리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누가 봐도 항소 이유서나 반성문에도 반성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그걸로 감형이 되거나 그런 범행과 관련 없는 사실로 인해서 감형이 되는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만을 위한 거였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이렇게까지 공론화를 안 시켰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알리려고 하고 좀 피해자에게 신상 공개를 원하는지 다른 국민들의 알 권리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신상 공개가 너무 됐으면 좋겠고. 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 많이들 좀 동참해 주십사 부탁드렸죠. 그래서 많은 우리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분도 정말 우리 사방 가족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지금도 한 5만 3천여 분 정도가 이 엄벌 및 신상공개 탄원서에 참여를 하셨다는데 아직은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대구의 한 대학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해서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유학생을 궁녀라 지칭하며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대구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일단 가해자는 해당 대학의 정교수입니다. 2021년 논문의 심사위원을 맡았고요. 이 피해자는 결혼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었습니다. 이 박사 논문 심사 과정 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수는요, 이 중국인 유학생이 박사 논문을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이 유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냅니다. 이 문자 등으로 인해서 이 교수는 대학교에서 해임당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문자를 어떻게 보냈길래 해임까지 된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청을 들라 약간 이런 사극 톤으로 하면 이거 아닙니까? 사극 톤이긴 하지만 수청이라는 게 뭐 심부름도 있지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죠. 이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본인은 황제다. 너희들은 이제 뭐 궁녀이기 때문에 나의 수청을 달라. 이런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 황제가 결정했다. 궁녀는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또 어느 날은 또 예쁜 궁녀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라는 또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자를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아주 성적인 수치심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저씨가 사극을 너무 많이 보셨어요, 승현님. 이건 사극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학 교수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외국인들이 왔으면 어떻게 보면 외교 사절이라는 생각으로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럼 이 문자를 받은 이 피해 학생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딸을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전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 유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라고 교수의 어떤 문자를 계속 하니까 교수가 그러면 안부 문자라도 이제 좀 나에게 보내라고 해서 안부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그 안부 문자만 계속 보내니까 이 교수가 했는 말 정말 기함할 일인데 너는 나쁜 궁녀다. 왜냐하면 숨어서 나에게 문자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황제와 학생을 궁녀의 개념으로 이렇게 대칭시키는지
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네 하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정신적으로 좀 전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뭔가 좀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기분이 별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어집니다. 그냥 여기서 기분이 별로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가 수청을 안 들어서 내가 기분이 별로야. 근데 그래서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할 거야. 궁녀의 할복 뒤에 2개는 뺐습니다. 할복? 아니 할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 최종 심사라는 게 이 지금 유학생이 논문 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저걸 받은 유학생은 내가 대한민국까지 와서 아이 중국에 두고 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교수의 청을 안 들어줬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당하는 거야? 그러면 유학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시 귀국을 하게 되면 네.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막 대한민국이 수치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 예. 진짜 말씀 그대로예요. 나라 망신이에요 지금. 뭐 이게 사실 저도 학위 다닐 때 그때 기억해 보면 저는 교수님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저희는 진짜 생사여탈권을 교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위 하나에 진짜 밤새워서 노력하고 그 한자 한자 글자를 써내려가는 그 모습들이 그 학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자 한자 노력을 들였는 건데 이 교수 아까 할복 땡땡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교수가 그 논문 심사하면 저희들이 2번, 3번, 본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받았는 것 같은데 그 2번째, 3번째 식사비를 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9만 원 정도의 식사비까지 냈다고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제자가 학생에게 돈 주는 순간 김영란법 위반, 즉 부정청탁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대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수에게 만약에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을 한다면 이 부분도 조금 한 번 정도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꼭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속도 좀 내겠습니다. 결국 최종 심사는 학생이 아닌 교수가 받게 됐어요. 네,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조사 받던 당시에 오히려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라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제 중국 학생 논문 지도는 일절 맞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대학 측은요, 이 교수 행위가 성희롱, 인권 침해 그리고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서 교수직에서 해임 결정했습니다. 이 교수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 자격도 박탈했고요. 이 중국인 유학생은 다행히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학위는 취득했군요. 예, 하지만 이 교수는요 해임됐지만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해서 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야, 그렇죠. 박 변호사님. 해임, 파면, 해임 이런 게 있는데 해임이 가장 강력한 징계 수단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정직도 있고 근신도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임을 다투기 위해서 재판을 제기를 했고요.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피해자들이 느끼는 이 성적 굴욕감 상당히 컸을 것이다. 징계 사유 중에 이 성희롱 자체는 파면부터 해임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했던 게 뭔가 재량권이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또 그 청탁금지법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쳐보면 결국은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원고, 이 교수의 해임 무효소송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파면이 더 세긴 한데요. 파면이 더 세요. 해임이 더 밑에고요. 예.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황당무계한 교수란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는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마무리하면서요. 자, 이어서 사건연구소 넘어갑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2018년 8월 어느 아침에 이 작은 마을에서 난데없는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소란이 일어난 곳은 마을 중심에 있는 면사무소. 누군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지고요. 놀란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작은 면사무소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 이런 와중에 총을 들고 있는 남자는 또다시 누군가에게로 총구를 돌리는데요. 이 평화로웠던 마을에 나타난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자, 2018년 발생한 사건인데 요즘도 저희가 가끔 주민센터에서 취중에 행패 부리는 사람들 그런 소식 전해드리잖아요.
다짜고짜 막 욕설에 폭행해. 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바로 이 사건인 것 같은데 한마을 면사무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 자,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2018년 8월 21일이었고요. 아침 9시 반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의 소천 면사무소로 한 남성이 들어섰는데 이 남성은 인근에 사는 77살 김모 씨였습니다. 엽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당시 면사무소 사무실에는 직원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그중 한 직원을 지목하면서 손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슴에 총을 맞은 게 40대 사무관이었고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직원이랑 민원인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총구를 돌려서 또 다른 직원 30대 주무관을 향해서 다시 한번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두 명은 각각 가슴과 배에 큰 부상을 입었고요. 닥터 헬기까지 동원이 돼서 인근의 안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야, 진짜 이게 1982년 그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방금 우리 이 기자가 설명했는 바와 같이 두 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 그 순간 총기를 돌려서 이제 민간인한테 다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정말 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의인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면사무소에 와 있던 건축업자 박종훈 씨가 달려들어서 이 가해자를 딱 제압하고 그 총을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밀어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붙잡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 일로 이 기업으로부터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그 금액과 그다음에 의인상을 받았는데 이 박종훈 씨 이 3천만 원 전액 유족에게 기부했습니다. 아, 정말 박 변호사님 네. 정말 대량 살인 사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묻지마 이 총기 발사는 아니고요. 아마 본인의 어떤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던 이 노인의 이제 범행으로 보이는데, 이 죽은 살해당한 두 공무원이 민원 담당이었다고 하고, 이거 민원은 뭐였냐면 이웃에 절이 만들어졌는데 절이 소각, 쓰레기 소각 문제로 좀 문제가 있었고 계속 민원 제기를 했는데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서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죽이고 싶었다라고 경찰이 진술을 했고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박종훈 씨가 아니었다 그러면 다른 또 분포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웃 주민들은 사건 이전부터 이 범인 김 씨, 총기 난사범 김 씨가 조금 이상했다고 말을 했었죠. 당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맨날 가보면은 뭘 소리를 꾸며요. 앉아서. 그래서 나한테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7, 8월 달이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맨날 소리를 꾸미니까 뭐 이제 손 꾸며갖고 둘이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엽총이 딱 나가는 거라. 그리고 뭐 여기서 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스님을 불렀어요. 하여튼 조심해라. 나한테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해라. 아, 그 스님이라면 그 쓰레기를 막 태워서 분쟁이 있었다는 그 사찰의 스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스님인데 사실 단순하게 쓰레기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요. 굉장히 오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범인이 이 군대 후배가 여기 뭐 물 좋고 공기 좋으니까 같이 살자 그래서 귀농을 했던 건데 그 후배는 사실 세상을 먼저 떠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웃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수도관을 설치했는데 그 수도관에 물이 어느 날부터 좀 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저 스님이 절에서 물을 많이 써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 갈등이 시작이 됐고 또 이웃들하고도 다툼이 수도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스님이 와서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된다라고 말렸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님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저 면사무소에 가기 전에 사찰에 들려서 스님에게도 총을 쐈었어요. 다행히 이제 어깨 부분을 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그 인터뷰, 주민 인터뷰 들어보면은 7, 8월에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요. 뭐 이렇게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예고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건 이전부터 뭔가 징후가 계속 있었는데 이 남성 사실 4년 전에 귀농을 하면서 왔던 사람이기도 한데 진정을 많이 넣었는데 진정이 3건 중에 2건이 스님 관련된 일이라고 하고요. 또 스님이 이 김 씨가 도끼 들고 절에 찾아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경찰은 도끼 갖고 직접 위해를 가한 거 아니기 때문에 사건은 안 시켰던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 3주 전쯤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8월 중순 전에 총 쏴서 사람 죽이겠다.
이런 말을 수차례 해가지고 스님이 또 진정서를 냈다라고 하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집 앞에 지나갈 때는 새를 쫓는 이유로 총을 또 쐈다는 그런 진술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저 사람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런저런 많은 전조를 충분히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일단 뭐 주변에서 특히 스님이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거 뭐 어떻게 뭐 경찰에서는 뭐 얘기를 해도 도통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자, 스님 측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평상시에도 당신이 뭐 해병대 UDT 출신인데 뭐 사람 다 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뭐 이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옆집에 계시던 분은 무서워서 집을 팔고 이사하시고요. 뺏을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스님하고 저한테 좀 예민한 것 같다. 나이 많고 좀 장애가 있는 영감이 그런 의도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야만이 당신들이 신경을 쓸 거냐 그 말까지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80인 노인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자, 그 77살의 연로한 남성을 진짜 한순간에 살인마로 변하게 했던 그 총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네, 김 씨는 합법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봉화군에서 사건 한 달 전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총으로 위협했다는 진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이 김 씨가 출고해서 갖고 있던 총기를 회수하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씨가 수차례 이 파출소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나를 잠재적인 피의자로 만드냐, 왜 총기를 제한하냐 이렇게 되레 화를 낸 건데요. 사실 따져보니까 경찰도 명분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에요. 그래서 총을 다시 돌려주게 됐고 이후에 이 사건 당일까지도 총기를 수차례 빌렸다가 반납했다가를 반복합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에 이 아침 7시 50분에 이 소천파출소에 들러서 엽총을 출고를 합니다. 이후에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와서 이 집 근처에 있는 사찰 아침 9시 15분에 가서 스님에게 이 총을 쐈고요. 곧장 면사무소로 향해서 아침 9시 31분에 2차 범행을 저지릅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총 저렇게 막 줘도 돼요? 근데 이게 총이 개인 소유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찰서에 관리를 맡긴 거고 지금 또 그때 당시 법으로 유해 조수를 포획하겠다고 하면 총을 내주지 않을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또 지난 사고 나서 한 달 동안 13번을 이 가자가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용하고 또 즉각 갖다 주니까 이걸 딱히 무슨 살인죄 예비 음모를 밝혀내지 않는 한 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걸로 또 보여요. 승현님, 네. 과연 초범이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고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50년, 지금 이제 사건이 있기 50년 전에 이제 상해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전력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총기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총기 사용에 따른 공공의 위험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그 총기를 출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지만 50년 전에 벌금 전과 있었는 것으로는 그거를 제한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총기 관리에 구멍은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의 법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그 돌아가신 분들 정말 제일 안타깝고 그 상황 현장에서 면사무소에서 그 총기가 난사되는 상황을 보고 계셨던 분도 얼마나 지금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네, 그 면사무소에 일단 직원만 10명 가까이 있었고요. 그 현장에는 임산부 포함해서 민원인들이 있었어서 총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 그리고 이후에 추모공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에 면사무소 측의 어떤 대응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남성 직원들만 전원 정상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흔적 있죠. 혈흔 같은 것들을 직접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남성 직원들도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동료를 잃은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이후에 이 봉화군청은요. 당시 면사무소 근무 직원 중에 전보 희망자를 조사해서 희망 근무지로 전부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보통 저런 범죄 현장에서의 혈흔 같은 거는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상당히 좀 안이한 대처를 했군요. 자, 양 변호사님,
이 77살의 살인마에 대한 뭐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 재판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최후 진술 내용이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성이 최후 진술로 배심원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고 이 한 목숨을 마지막까지 다하기 위해서 한 명 나 하나 죽는 걸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원래는 군수나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한 30명 이상을 사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 게 안쓰럽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 무슨 소리인지 황당한 얘기를였고 그래서 배심원단도 3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습니다. 자, 평생 충성을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안고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손자를 계단에 놓으려다가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저렇게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손자는 뒤로 고꾸라졌고요. 할머니는 이런 손자가 다칠까 봐 온몸으로 감싸 안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때 한 남성이 쏜살같이 달려와서요.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멈춘 걸 확인한 남성은 바로 아이부터 상태를 살핍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서 넘어진 할머니와 아이를 돕습니다. 구조 남성은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토닥이면서 달래주는 모습이고요. 다른 분들도 할머니 짐을 챙겨주면서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구조 당시 남성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1楼负1层那个扶梯那个地方，有一个老奶奶带着个孩子，就是从扶梯上摔倒了，应该是没站稳。当时其实也没想很多，就第一个时间就冲上去，就摁了那个紧急制动的按钮嘛，然后去扶那个老奶奶和她的那个孙子。 네, 남성이 목격하고 바로 달려온 덕분에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구조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와 같은 또래라서 마치 내 아이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보통 저 와중에 저 비상 멈춤 버튼을 누를 생각은 못할 텐데요. 네, 덕분에 이 할머니와 손자 모두 무사했고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무사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냥 갔대요. 네, 아무렇지 않게. 야, 멋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통 앞에 세 사람이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남성이 들어올린 시커먼 봉투에서 이 여성이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리고 품에 안는 모습이죠. 쓰레기통 비닐 안에서 나온 건요. 다름이 아닌 아직 탯줄도 자르지 않은 신생아였습니다. 일단 당시 신고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911, where's your emergency? We just found a baby in the trash. Is it breathing? Yes, ma'am. He still got his umbilical cord. 네, 사건은 지난해 1월 하필이면 유독 추웠던 날 발생했습니다. 아기는 천만다행히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이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서 동물이겠거니 하고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냥 아기 고양이 일이려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이 아기를 발견하기 5시간 전에요. 흰 차에서 내린 한 여성이 아까 그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진 장면이. 아니 잠깐만. 그냥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던져버렸어요. 네, 지금. 심지어 던졌습니다. 바로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에 18살 미성년자였습니다.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수건으로 감싸서 비닐에 넣은 다음에 유기해버린 겁니다. 여성은 얼마 안 가서 체포가 됐고요. 초반엔 어떤 기억도 안 난다, 무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열린 재판에서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Do you understand how your actions affected the baby's lives? Yes. And that hurts. That's something that he's never going to forget. That's something that's going to live with him for the rest of his life, as well as myself. 네, 여성은 아동학대와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최대 18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버려졌던 아기는요,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친척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박 변호사님, 세상에 저 보세요. 아기를 던집니다. 아, 충격적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모성애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가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자, 여기는 비행기 아닙니다. 아기 울음소리 들리시죠? 근데 이에 못지않게 한 남성의 화난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승무원은 울고 있는 아기가 아니라 다 큰 어른을 달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Stop. Calm the child down, please. I'm not screaming. You want me to scream? Okay, because you're yelling. So is the baby. Okay, if I said anything, you wouldn't be sitting on this flight with a kid crying for 45 minutes. It wasn't crying for 45 minutes. 네, 기내에서 아기가 하염없이 우니까 거기에 화난 남성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낸 겁니다. 아이고, 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아기가 45분 동안 울긴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경이 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기는 비행기가 낯설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애 엄마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당연하네. 그 옆에 앉은 여성이 이 소리 지르는 남성을 진정시켜 보는데 남성은 멈추지 않았고요. 기내에는 이제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화난 남성의 목소리만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저럴 때 하는 말 있죠. 네가 더 시끄러워. 그렇죠. 진짜 진상이죠. 이 진상 남성 때문에 결국 비행기는 회항을 했고 승객들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야 회항했어요? 했는데 위험하니까 남성은 공항에서는 경찰과도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연행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빨간 스포츠카 보시죠. 저 근데 위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바로 아주 무거운 대형 오븐입니다. 지게차로 오븐을 옮기던 중에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저 빨간 차 본인 위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조심해서 들어 옮겨 보는데 자, 차 보닛은 이미 충격에 움푹 들어갔고 주변 곳곳이 손상됐습니다. 이게 떨어진 오븐도 걱정이지만 저 차 딱 봐도 굉장히 비싼 차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발 비싼 차가 아니라고 해주세요. 자, 오븐에 깔린 저 새빨간 스포츠카 최소 3억 5천만 원이 넘는 슈퍼카라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는 주문도 더 이상 받지 않는 희귀 스포츠카. 가격을 알고 나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데 수리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어마어마하겠죠. 네.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차주의 친구가 글을 남겼습니다. 친구가 차를 산 지 2달밖에 안 됐고 차는 조금 망가졌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진짜요? 차주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제는 배달 기사죠. 아직 수리비에 관한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누리꾼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배달 기사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뉴질랜드로 가보시죠. 네, 여성이 타고 가던 말이 갑자기 풀썩 주저앉습니다. 이 여성은 풀밭에 떨어지고 말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이 말 또 넘어지고요. 또 넘어집니다. 여성이 가서 줄을 잡아보지만 도통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말에 탄 여성은 화도 안 내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어린애 달래듯이 말을 끌어봅니다. 이렇게 넘어지는데도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것 같죠? 어디 아파요, 쟤? 아픈 건 아니고요. 원래 말들이 모래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래 위에 온몸을 비비는 모래 목욕을 즐겨 하는데 이 비비면서 가려운 등도 긁고 땀도 식히고 잔털도 골라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중에서도 유독 더 모래 목욕을 좋아했던 겁니다. 이 모래만 보면 등에 누가 타 있든 파업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제멋대로 이 마생을 즐기는 말을 본 누리꾼들은요. 뉴질랜드 모래가 좋은가 보다. 평생 즐기게 해줘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두 번째 사건으로 전해드린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 엄벌 탄원서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거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일단 검색창에 저렇게 입력어를 써서 한번 포털에서 찾아보시고 자,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이 유튜브 사건반장 채널로 오셔가지고요. 이 커뮤니티에 그 관련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 주소 URL을 첨부를 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도 동참하실 거죠? 예,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